제가 오늘은 KCIA 이어진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저를 또 소개하는 자리를 갖고자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1986년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국정원에 입사를 했습니다. 당시는 안기부였죠. 안기부에 여자 정규로서는 1기로 회사에 입사해서 수사국에서 주로 근무를 했습니다. 수사국에서 김현희가 들어올 때 그때 바레인까지 가서 호송을 해갖고 왔고요. 오면서 제가 입었던 옷이 체크무늬 옷이 있습니다. 그 옷은 제 옷이었는데 김현희가 그날따라 날씨가 좀 추워졌습니다. 엄청 추우니까 제 옷을 벗겨서 김현희한테 입혀서 저는 비행기 내에서 있으면서 달달 떨다가 내려온 기억이 있습니다. 체크무늬 옷이 그때 당시 굉장히 히트를 쳤다고 그러던데요. 그 다음에 87년도 2월 달에 제가 처음 김만철 일가가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탈북자에 대해서 신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87년 2월 달이었다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따가 87년 11월 달 칼기 폭파 사건으로 인해서 김현희를 데리러 바레인에 갔다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공항에도 잠시 근무했었고, 주로 제가 한 25년 정도 이제 근무 생활, 30년 중에서 25년은 탈북자 신문을 하면서 생활했습니다. 처음에는 탈북자가 1년에 10명도 안 들어올 때도 참 많았는데 94년이죠. 그때 김영삼 씨가 그 소련 벌목공들 대거 입국시키면서 그때부터 탈북자가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004년인가요? 그 베트남 전쟁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 그때 탈북자 450명 정도가 들어왔었습니다. 비행기 2대에 나눠서 들어왔고 그 신문을 2달 내에 다 끝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신문 하는 일정을 제가 다 짰었고 신문을 제가 주도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탈북자 신문을 하다가 끝까지 하다가 탈북자를 통한 그 불순 혐의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 탈북자 간첩 같은 경우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조사한 다음에 1차 조사죠. 1차 조사를 하고 나서 수사국에 넘기면 수사국에서 다시 2차 조사하고 검찰에서 또다시 3차 조사를 해서 송치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탈북자 한 분을 진짜 그야말로 간첩이라고 얘기하죠. 간첩 혐의를 갖고 조사를 하는 게 저희가 조사할 때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증거 수집이라는 게 북한이라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살던 탈북자를 통해서 저희가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이 사람 진술이 맞구나 하는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탈북자 간첩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참고인 조사를 100명 이상 정도를 제가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억울함이 없도록 해주는 게 저희들 그 임무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자기 간첩으로 들어온 것을 밝히고 나면 이 사회에 와서 살려고 했던 건데 온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저희가 한다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많은 뿌듯한 자부심을 갖고 그 업무에 임했습니다. 통일 대비일 어떤 오션이라고 생각을 했죠. 저희가 북한인에 대한 그 정보라든가 그런 것도 많이 축적을 해둬야만 결국은 현재는 정보 싸움인데 정보를 통해서 저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열심히 모든 걸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도죠. 2015년도에 제가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뭐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행정사 자격증도 따고, 그러면서 제2의 노후 생활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저희 선배님 한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네가 탈북자를 신문하고 했으니, 혹시라도 5.18 당시에 개헌군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명예회복을 할 수가 없다. 응? 명예회복을 하는데 좀 도와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개헌군 명예회복위원회라는 거를 아마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임에 가서 어떤 것을 가지고 명예회복 자료를 만들고 있나 해서 봤더니 탈북자들이 진술한 자료,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라든가 보랏빛 호수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북한이 어떻게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맞을 수 있다고 아마 상상들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이거 그래도 조금 검증이 필요한데 이거 동작 원칙이라든가 그런 것에서 잘 안 맞아서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하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지만원 씨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이 제가 신문했던 탈북자들을 강수로 해놓으셨더라고요. 저는 기가 막혔죠. 왜냐하면 그분이 열심히 하신 거 저는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그만큼 업적을 쌓아놓으신 거 굉장하신 거였는데 그 강수라는 게 강주에 수성한 사람들이 약자거든요. 그런데 제가 신문했던 사람들 김동수, 고용한 그런 분들에 대해서
강수로 해놓으면 저희는 국정원에서 신문을 제대로 못했다는 그런 반작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닌데 내가 뿌듯하게 자부심 갖고 이래 왔는데 이 사람들이 강수로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건 아닙니다. 저는 다른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하고서 제가 5.18 유공자 공적을 찾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 인원을 찾는데도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어디서 이 5.18 유공자 공적을 어떤 사람에 대해 찾아야 되는지 정말 황당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그 5.18 기념공원 안에 승하관이라고 뭐 추모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오석에 명단이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한번 가보자 해갖고 제가 거기 직접 강주에 가서 기념공원에 가서 거기 승하관에 있던 오석에 있던 명단을 4,296명을 제가 촬영을 해갖고 왔습니다. 그 하나하나를 엑셀 자료를 만들면서 그 한 사람을 찾는데 뭐 수백 번을 검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의 일정한 패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조사했던 사람들, 소위 말해 저희는 공안 사건이라고 얘기하죠. 반국가 세력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뭐지? 내가 우리 회사에서 그렇게 진짜 열심히 국가 안보를 지킨다고 해서 해왔던 이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니, 여기 모아져 있다니, 이건 도대체 뭘까 싶어서 제가 공적을 하나하나 찾게 되었고 거기서 공적이 안 나온 사람들은 국방부 백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훈방 처리됐다, 뭐 아니면 이제 뭐 수감되었다 이런 사람들 자기가 진술해 놓은 그런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명단을 쭉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근데 의외로 훈방이 되게 많았어요. 훈방 처리도 아마 되는구나. 이거는 인후보종으로 아마 된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료를 정리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뭐 처음에 나왔던 게 1960년도에 그 부산찐선가요? 거기서 제일교포 한 분이 떨어져서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방공법 위반이라고도 하고 정한규 이분이 60년대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처음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그 고은 씨라고 고은태 고은은 필명이고 시인이시죠. 이분이 쓴 만인보 어떤 사람을 죽은 사람에 대해서 뭐 추모하고 하는 그런 시였던 것 같아요. 만인보에 정한규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보고 그러면서 제가 시간, 공간 상관없이 그 뭐 법률적인 본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것을 보고 알게 되었죠. 나중에 보니까 법적으로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시간하고 공간하고 상관없이 그냥 5.18 정신을 뭐 추앙한다? 5.18 정신을 뭐 고양하기 위해서 싸웠다? 이런 어떤 공적이 있으면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5.18 유공자는 인후보종으로 많이 하는구나. 내가 소위 말해서 봐주고 싶은 사람은 유공자로 해주고 별로 이제 봐주고 싶지 않다 하면은 유공자로 안 해주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보통 저희가 지금까지 5.18 일어나고 나서 46년이 지났죠. 그 사이에 뭐 이런 우파 활동을 한 것보다는 반정부 활동, 반체제 활동 했던 사람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추앙했던 건 북한이겠죠. 북한을 추종하고 그들이 주장했던 중에서 북한 추종. 북한에 대해서는 진짜 나쁘게 얘기를 안 해요. 미국을 몰아내자, 주한미군 철수, 그다음에 국보법 폐지. 뭐 국가보안법이 무슨 그렇게 제일 졌는지 모르겠지만 국가보안법은 나라를 지키자는 법이에요. 그것을 위반하지 않으면 별로 상관이 없는 아주 최소한의 법이라는 게 최소한으로 규정하는 게 법인데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국법 폐지를 하려고 하고 하는 것을 보고 이 어떤 공통점이 있었다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추종하는 거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이 이 사람에 대해서 아주 극도의 최고 존엄의 어떤 그런 경외하는 마음을 갖죠. 우리 대통령들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지새끼, 박근혜 이런 식으로 비하하면서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북한 최고위층에 대해 추앙하는 태도를 보이고 그게 아마 반정부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한 느낌도 들기는 합니다만 어쨌거나 북한을 추종하고 주한미군 철수하자고 하고 공안기관 무력화시키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제 활동했던 그런 사람들이 5.18 유공자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소위 말해서 반국가 세력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진짜 대한민국의 국가를 믿었지 이게 이념에 따라서 유공자가 정해지는 것을 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솔직히 조사를 하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어떻게 국가는 진짜 그야말로 계속 영속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한쪽 편만을 드는 사람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그들이 또 모든 어떤 권력을 독점하고 그 자식까지도 특혜를 주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나라는 도대체 그 외쪽으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부하라는 생각뿐이 안 들죠. 그 사람들 위해서 종속하는. 응? 이런 거는 민주사회에서, 민주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다가 그들을 완전히 특별 세력화했죠. 5.18 특별법을 통해서 저희가 공개된 거는 4,296명인데 5,769명인가가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1,477명 정도가 공개가 안 된 상황인데 본인이 스스로 그 중에도 공개를 해서 아니면 그 사이에 돌아가신 분들이 5.18 묘지에 묻히면서 뭐 딱히 1,477명 정확한 게는 그렇지 않지만 추가적으로 입수하는 거죠, 제가. 그렇게 되는 숫자들 따져서 봤을 때 이거는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비공개에 누가 들어가 있길래 도대체 2021년인가요? 문재인 씨가 5.18 특별법 이제 그 비방금지법, 허위사실 유포 방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법을 만들고 그 사람들만을 위한 특별법이죠. 그 신분사에 골품제를 도입한 듯한 그들은 어떤 특권 계층이고 그 아래는 특권 계층이 아닌 비특권 계층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때 당시에 법을 발의한 사람이 50명 이상이 5.18 민주화 유공자로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민주화 유공자라는 거는 민주화운동 백서에 있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5.18 유공자 따로 있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부를 때는 5.18 민주화 유공자, 민주 유공자 이런 식으로 부르니까 저는 그냥 뭉뚱그려서 5.18 유공자라고 그냥 민주화 유공자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5.18 민주화 유공자라고 했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15,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세금 들여서 이 사람들 민주화라고 돈을 줬죠. 민주화, 이 나라의 민주화를 하라고. 그런데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이 나라의 인민민주화를 위해서 그들이 활동했다는 걸 알고 저는 경악스러웠습니다. 인민민주화라는 거는 북한 사회로 가겠다는 얘기거든, 공산 사회로 가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하고 이걸 좀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023년도 7월 달입니다. 돈버스건가요? 그 서대문에 있는 그 장소를 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장소를 구하는 것도 굉장히 안 줘요. 제공을 안 해줘갖고 그래서 못하고 결국 그 조그만 데서 하게 됐는데 그날 발표를 하면서 제가 5.18 유공자의 진실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때 한 7년 이상을 제가 했던 자료들이죠. 그 자료를 모아서 발표를 하고 스카이데일리가 주관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5.18 유공자들이 와서 난입을 했어요. 박남선 씨가 대표로 와서 발표를 하기로 하고 죽음을 넘어가요. 뭐 그 책을 졌던 전영호 씨도 오기로 했는데 전영호 씨는 안 오고 그 박남선 씨만 왔는데 박남선 씨가 헛된 얘기를 한다고 가짜 유공자를 밝히라는 얘기를 하실 예정이었거든요. 그랬는데 박남선 씨를 끌어내고 패싸움 나듯이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18 유공자 분들이 진짜 자신들이 떳떳하다면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지만원 씨도 얼마나 많이 폭행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만원 씨는 구속되고 그걸 폭행했던 사람들은 구속이 안 됐습니다. 이런 사회가 대한민국 사회가 맞나요? 이렇게 불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이죠. 이 모든 상황이. 모든 건 역사적으로 남겨야 되는 거고 그 사람의 공적도 마찬가지로 밝혀내서 이런 사람이 이런 활동을 했구나. 이게 반가 활동을 했지만 이게 유공자로서 이런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유공자를 한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국민적 합의가 없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몰래 끼리끼리 모여서 그 상황도 밝히지 않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밝혀야죠. 왜냐하면 국민 세금을 들였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그분들 민주화하라고 국민 세금을 해서 많게는 그때 2023년 그때 박남선 씨가 한 얘기가 평균적으로 8억이 넘는다 그랬어요. 600여 명이 생활수급자 기초생활 대상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 연금을 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었던 걸 기억을 하는데 이 정도로 한 사람에 대해서 엄청난 돈을 주는 거죠. 뭐 민주화 그 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가 이제 13억 3천원인가 주고 있고 최소가 그 3,500인가 주고 있었고요. 5.18 유공자도 14등급까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4등급인데 마지막 등급이 3,400 정도 줬다고 얘기를 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5.18 유공자라든가 또 광주에 가서 제가 많이 획득한 자료들 보고 있는데 그 강주에 갈 때 제가 느낀 거는 도시 자체가 험습하다. 너무 많은 비석이 있어요. 그렇게 많은 비석을 기를 만큼 그런 상황이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 해방구로하고 해서 별도의 전라민국으로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최근에 뭐 성남도 약간의 해방구 비슷한 그런 거를 느꼈다 뭐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자랑스러운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역사적으로 끝까지 기려야 된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자꾸 막으려고만 하는 거, 이거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본인들도 또 본인의 자손들도 이렇게 추앙을 받고 유공자로서 혜택을 보려 한다고 하면 이거 까야 됩니다. 밝혀주세요. 저는 이게 5.18만을 믿는 사람을 갈라치기 하는 거죠. 국민들하고 아닌 사람하고 갈라치기 하는 거. 민주화 유공자하고 아닌 사람을 갈라치기 하는 거. 그런데 갈라치기 하면서 그들은 모든 혜택을 가져가고 모든 권력기관을 독점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머지는 너희는 우리의 부하야.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어떤 프롤레타리아적인 계급 사회를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18 유공자 여부를 떠나서 전 국민이 단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싶어서 제가 지금 이제 뭐 60이 훨씬 넘었는데 이 자리에 선다는 것도 사실은 좀 웃긴 일이긴 하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서서 이 5.18에 대해서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원하시면 드릴 의향 충분히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요청하면 드릴 수 있는 의향이 있고요. 뭐 이번에도 제가 그 배재고 사태 때도 마찬가지로 강주 제1고가 말하자면 5.18의 선고, 성고, 성스러운 고등학교 그럴 정도로 강주 제1고가 5.18 에서 많은 사람이 유공자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18에 대해서 뭐 애들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응? 그런데도 강주 제1고에서는 그게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이잖아요. 미성년은 처벌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을 해야 된다. 5.18에 대해서 강제로 숭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보고 저는 어른들이 너무 심하다는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김일성을 추앙하는 북한 사회도 아닌데 강제로 김대중 선생님을 이렇게 추앙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응? 5.18의 주세력은 김대중 선생이잖아요. 응? 그래서 이런 거를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앞으로는 저는 유공자를 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유공자의 진짜 가치를 높여서 이 나라의 진정한 유공자로 저는 만들어주고 싶어서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시댁이 전라도입니다. 저 혼자만 우리 남편이 사형제인데 저 혼자만 다른 지역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전라도입니다. 항상 저는 외톨이죠. 응? 굉장히 많이 힘들기도 했어요. 얘기를 못하니까 모이면은 순상님 옹호하는 얘기하고 순상님이 최고라고 얘기하고 하는데 저는 그 자리에 끼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저도 순상님에 대한 존재 어떤 분인지 모르지는 않기 때문에 거기 제가 동조할 수도 없고 비난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어서 굉장히 많이 힘든 세월을 보내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전라도 사람들이죠. 굉장히 저는 정이 많고 알게 되면 아주 가정적이에요. 가정적이고 따뜻하고 음식도 잘하고 개인적으로 가까이 할 수 있는데 정치가 되면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한반도 둘로 갈라져 있는데 이거를 또다시 어떻게 4개로 갈라질까요? 3개? 4개로 갈라질까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좁은 나라인데. 지역이 일을 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느꼈지만 지역이 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사를 해요. 저는 타지기 때문에 뭐 경상도도 아니고 전라도도 아니고 해서 진급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았죠. 진급도 결국 많이 못하고 나온 상태에서 순수하게 애국심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퇴직하면서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거는 댓글을 쓰는 거였습니다. 이제 나가면 댓글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겠구나. 왜냐면 억울한 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댓글 하나도 제대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나가면 퇴직하면 댓글을 열심히 써서 국정원을 지키는 데 노력을 해야지 라고 했는데 국정원의 지금 기간 무력화돼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졌습니다. 이해를 못해요. 지금도 계속해서 뭐 블랙리스트 뭐 작성했다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고 안보위의 세력 만드는 게 맞아요. 그거 만들었다고 지금 또 처벌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해체시켜야죠. 국가를 해체시키고 국정원을 해체시켜야죠. 임무를 주고 임무를 한 것을 가지고 처벌을 한다? 이거는 어디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종합특검이 아마 그런 역할을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있어야죠. 안보를 지켜야 되는데 안보위 세력에 대한 그거를 블랙리스트라고요? 김대중 때는 그러면 하이트리스트 만들었나요?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이 나라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는 있어야죠. 그 사람들의 처벌은 둘째치고 그래야지 서로 조심하고 할 거 아니겠어요. 국정원 어떤 역할을 하면 저희 동기들도 많이
처벌되고 그랬는데 뭐 한동훈이가 구속시키고 해서 했는데요. 업무를 했다고 이렇게 처벌하는 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그 업무를 주지 말았어야죠. 임무를 부여해놓고 그 임무대로 했는데 임무를 했다고 처벌을 했어요. 그게 굉장히 많죠. 국정원도 그렇고 방첩사도 그렇고 드론사도 그렇고 기무사도 그렇고 그럼 그런 기관을 만들지 말아야죠. 국가에서 왜 돈 내갖고 그 공무원들 갖다가 채용하고 그걸 유지를 하려고 했나요? 아예 만들지 말아야지. 솔직히 말해서 청와대는 뭐 항상 좋은 일만 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나라를 지켜가는 데 있어서 이게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좋은 정보도 있고 나쁜 정보도 있고 그 나쁜 정보 좋은 정보를 다 혼합을 해서 어떻게 써나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 자료를 갖다 만드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국가 운영 안 하실 건가요? 단지 이재명 정부 여기서 끝날 거라면 뭐 맘대로 하십시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니 이렇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계엄도 못하게 막는다고 저번에 헌법에서 그랬죠? 응? 그 다음에 대통령이 뭔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럼 다 국정농단에 들어가 버려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응? 지금은 또 대통령 재직 중에는 소추되지 않는 거 있잖아요. 민정사상 내란 외환죄 외에는 소추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불구하고 어젠가 소추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판례가 나왔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대통령으로서 아무런 권한도 없고 한데 왜 대통령을 하려고 하나요? 대통령직에서 내려오셔야 되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에 맞게 법은 최소한의 정의예요. 그 정의조차 무너뜨리는 거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네, 여기까지 하고요. 감사드립니다.